이 면역계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진 건데 최근 한 100년 남짓 요 시기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기록상 보면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무엇 가지고 건강을 챙겼냐, 인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 특공대를 결성해서 개성에 들어가가지고 종자를 얻는 데 성공해서 다시 남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임상훈이 갑자기 야 불질러, 싹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국 도매상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랬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작물학과 김용근입니다. 오늘 썬킴과 함께 인삼과 홍삼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썬킴과 응킴이네요. 썬킴, 응킴 반갑습니다. 썬응킴이네요. 뭔가 조합이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그 환절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면역력 말씀하시는데요. 데이터상 완벽한 건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지금보다는 과거의 면역력이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건강했다. 네.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거기서 역사를 면역, 아를 인간, 비아를 미생물로 해보세요. 그러면 면역은 인간과 미생물의 투쟁의 기록이다. 거기서 미생물에게 우리가 지면은 병을 얻는 거고, 그렇죠. 극복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에 인류가 생물학에서는 한 20만 년 전쯤에 출현했다고 가정을 해요. 네네. 어떻게 살았을까요? 글쎄요. 도구는 달랐지만 사람은 똑같지 않았을까? 그냥 자연에서 뒹굴면서 좋게 말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 짐승과 별 차이 없이 살았겠죠. 많은 미생물과 뒹굴었겠죠. 손씻김, 양치, 소독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없었겠지요.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면역계인데 최근 한 100년 남짓 요 시기에 우리 생활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많이 편리해지고요. 깨끗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옛날 사람보다 우리의 면역 기능이 약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면역계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진 건데 갑자기 변한 환경에서 좀 당황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는 흙 주워 먹었거든요. 뭐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다 먹고, 그러니까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아토피를 앓았던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랬거든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시죠? 건강합니다. 잔병이 없어요. 그러면 대도시에 사는 우리 도시민들에 비해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네. 이게 80년대에 영국의 한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 양반이 아마 50년대 중반부터인가 몇만 명의 아이들을 쭉 추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어디서 아토피가 많고 뭐 이런 걸 쭉 추적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아이가 형제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아토피나 이런 질환이 적더라 하는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이가 많을수록 옛날이잖아요. 네. 미처 못 보니까 조금 불결하게 지낼 확률이 많고 자기들 놀면서 조금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접했던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때 나온 가설이 위생 가설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위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어렸을 때 적당히 미생물에 노출되는 게 우리 면역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가 가설이 이제 바뀌었는데 영어로는 Old Friends Hypothesis, 오랜 친구 가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시인 시대 우리 면역계라는 거는 그 긴 세월의 진화의 산물인데 오랜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특정 시기에 친구들을 좀 만나 주어야 면역계가 우리 몸은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구석기인의 몸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생긴다. 그렇게 이제 가설이 오랜 친구 가설로 또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오해 안 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 같이 조금씩 우리 몸이 적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적응이 아무 안 돼 있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 빵 들어오면은 무너진다 이거죠. 놀란다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면역력,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았겠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는 누구나의 꿈이기 때문에 기록상 보면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무엇 가지고 건강을 챙겼냐라는 거 봤을 때 저는 좀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역사적 사료를 봤을 땐 인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언제부터 우리가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제 사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양나라 때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6세기니까 서기 500년이죠. 중국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쪽
그러니까 남조의 양나라 때 그 기록을 보면은 동이들이 만든 인삼을 동이? 우리죠.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주와 한반도에서 생산된 인삼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먹었다. 특히 이제 한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른바 한사군을 뒀지 않습니까? 네. 한사군의 위치가 어딘지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으나 한반도로 봤을 때 거기서 생산된 인삼을 가지고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삼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후예가 대조영이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에서 네. 일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선물로도 주고 수출도 하고 했는데, 쇼무덴노라고 이제 일본의 불교를 지금 거의 국교로 세팅을 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굉장히 병을 달고 살았대요. 골골. 그러니까 기록에 있어요, 그게. 네네네. 일본식 기록에 있는데, 그러면 발해에서 어이 일본 덴노 이거 먹고 좀 힘 좀 내시게 하면서 인삼을 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이 있어요. 그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인삼을 건강식품으로 먹었겠지만 일단 최초의 기록은 그 한반도에서 생산된 인삼을 중국에서 먹기 시작했다는 건 기원 후 6세기 양나라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옛날에는 한방제료의 효과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늘 궁금한데요. 네. 전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온 것들 참 많잖아요.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많은 약초도 있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러한 천연 약초나 홍삼, 인삼에서 도대체 활성 성분이 뭔가를 찾는 연구들을 쭉 해왔어요. 네네네. 홍삼에 있는 그 활성 성분이 뭐냐? 인삼을 쳐서 홍삼이 되잖아요. 그렇죠. 홍삼이 되면 신기하게 인삼에는 없던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 어떤 물질인가요? 그게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진세노사이드가 일단 진은 진생이라는 거 아시겠고, 그렇죠. 보통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혹시 아세요? 사포닌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도라지에도 있고 마 같은 거 갈아도 네네네. 거품 많이 나오고 그런 떨떠름한 맛도 나고 네네. 그런 건데요. 식물에 사포닌 있는 식물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거잖아요. 한번 찐 거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홍삼에만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생겨요. 그래서 홍삼이 아까 제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기능식품이죠. 했잖아요. 식약처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홍삼이 건강 기능성 식품이 되려면 어떠한 진세노사이드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요게 들어간 것만 건강 기능성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돼 양도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 굉장히 그 엄격하네요. 엄격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 딱 그 인증 마크가 있어서 그가 없으면은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홍삼,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비전문가라서 궁금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쉽죠. 일단 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죠. 식품은 뭐죠?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왜 먹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보충하기 영양분. 그러니까 뭐 식품의 첫 번째 기준은 먹고 살아야 된다. 생존, 영양소를 줘야 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 흙을 파먹을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향신료 같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잘 기호에 맞게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꼭 안 먹어도 되지만 음식을 내 나름대로 맞게 기호식품이라는 게 있죠. 고수풀 들어가면 기겁하신 분들 많으시죠. 먹어도 되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그렇죠. 네? 기호식품. 세 번째 부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좀 부족한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렇게 먹는 식품이 바로 건강 기능 식품인 거죠. 근데요, 제가 어디서 들었나 봤나 그런데 중국 가서 홍삼을 다 태웠다는 무슨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 귀한 걸 왜 태웠나? 아유, 교수님 그걸 들으신 게 아니라 보셨겠죠. 20년 전쯤에 그 이재룡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상도라고 있었거든요. 맞다. 거상 임상옥이요. 거상 임상옥. 싫어해요 그러면 그게? 실화 맞습니다. 이 삼국시대 때부터 한반도산 인삼의 수요는 중국에서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특히 홍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거 한번 끓였다가 이제 그 먹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번 쪄가지고 이제 붉은색이 나서 홍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성 한반도산 홍삼의 효과가 크다는 소리를 듣고 난 중국산 안 먹는다 해. 중국 사람들도 조선 홍삼 달라 해. 특히 개성 홍삼 달라 해. 이 꾸준하게 그 수요가 유지가 되다가 그 1840년 아편 전쟁 터진 다음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중국인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국이 해서는 안 될 행동,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북인도에서 양귀비를 키운 다음에 그 양귀비 가지고 아편을 만들어서 중국 대륙에 뿌렸잖아요. 그러면 아편 중독이 됐으면 끊고 갱생 프로그램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당시 중국 분위기가 뭐냐면 몸에 좋은 거를 더 먹고 아편을 조금 더 하자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랬어요, 진짜요. 그러면 뭘 먹으면 더 힘이 더 날까? 당시 중국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 아니라 조선산 개성 홍삼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요때 그 당시 이제 거상 임상옥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딱 요 시기와 맞아 떨어지거든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왜 하필이면 거상 임상옥이 저렇게 홍삼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까? 이걸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편 전쟁 전후로 맞물려져요. 그래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조선 홍삼을 중국에 팔아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느냐는 기록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접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이면은 회계사, 돈 장부 관리해주는 이게 그 당시 조선 정부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임상옥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던 회계 담당자가 71명이었다. 왜냐면 그 평양 감사가 한번 그 임상옥 집에 찾아가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는 회계사만 71명이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일단 짊어지고 갔겠죠. 홍삼을 짊어지고 이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홍삼을 파는 상인들은 무조건 사신단과 함께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어. 외국과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신단이 갈 때 따라가서 그 기간 내에 요령껏 팔고 다시 오라고. 함부로 중국 갔다가 안 오면 또 안 되니까. 임상옥, 신상옥, 김상옥, 다이꾼 귀국하자. 그래서 베이징에 있던 중국인 그런 그 도매업자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일단 임상옥한테 얘기한 거죠. 얼마냐 해. 얼마입니다. 아, 우린 그 가격에 못 주겠다. 그래요? 그럼 나 안 팝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인삼을 담당하는 중국인 도매상끼리 모인 거예요. 야, 일로 와라 해. 지금 우리 임상옥 여기 한번 콱 그냥 한번 우리 버릇을 고쳐놓자. 어차피 내일이면 돌아간다고. 돌아가면 어차피 이거 썩어 버리니까 불매해버리자. 네, 한번 너 당해보라고. 야, 임상옥 어차피 너 내일 조선 사신단이랑 다시 조선 돌아가는데 너가 다 썩은 거 인상 갖고 가서 한 망해봐라 해. 당시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들 도매상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헐값으로 팔 것이다. 어차피 썩으니까. 근데 웬걸? 떠나기 전날에 임상옥이 자기 밑에 있는 가인들 보고 베이징에 있는 모든 상점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인삼 싹 다 사오라고. 베이징에 있는 모든 상점 다 가가지고 있는 거 내가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다 사와. 다 사와. 그래서 베이징 그에 있던 인삼 도매업자들은 이쟤 왜 저러지 임상옥이? 그래서 왜 저러냐? 일단 돈 주니까 팔긴 팔았겠네요. 그렇죠. 다 팔아서 모아요. 마당에 놔. 쟤 왜 저러니? 마당에다 저걸 왜 놓니? 하다가 임상옥이 갑자기 야 불질러. 싹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 도매상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불에 뛰어든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배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탔대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임상옥이 와서 그 중국 인삼 도매업자 보고 이거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뿌리당 내가 10냥을 불렀는데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100냥 달라고. 싫어? 싫으면 나 가져가고 어떡할래? 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10냥이면 내가 팔았는데 나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가 다 불탔다고. 너희들 때문에 100냥으로 살래 안 살래? 눈물을 흘리면서 다 사갔대요. 그래서 오히려 돈 벌고 갔다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네. 우리 역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뭐 상해 임시정부 보면 어떻게 저걸 운영을 했을까? 뭘 하든 간에 독립운동을 하실 경우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금이요.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소스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독립투사들이 중국에서 우리 조선 인삼의 수요가 있으니까 조선 인삼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래서 독립 자금을 마련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많습니다. 우리 조선 인삼이 독립운동에 참 큰 기여를 최근에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개성 홍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개성 홍삼의 주 생산지였는데 뭐 우리 교수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38선이 그어졌을 때는요. 네. 개성이 남쪽이었죠. 그렇죠. 대한민국 땅이었었죠. 그렇죠. 지금 속초와 설악산과 고성이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땅이었고 그래서 김일성 별장도 거기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제 전황이 점점 이제 시시로 변하면서 그 1953년 7월 27일 날 그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개성이 이제 북한 땅이 되고 설악산이 이제 우리 땅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이제 그 고지전이 한창 이루어졌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개성에서 산삼을 키우던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농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온 상태였는데 너무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종자를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딱 봤을 때 휴전선이 개경을 북쪽으로 하고 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개성에 남겨둔 종자라도 우리가 갖고 와서 남쪽에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인이 아니라 지금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 3종 회수 특
특공대라는 게 결성이 돼요. 삼종패수? 삼종이 아니라 인삼종자. 아, 인삼종자. 인삼종자 회수특공대가 결성이 되는데 군인이 아니라 전매청 직원과 특공대를 결성해서 개성에 들어가가지고 종자를 얻는 데 성공해서 다시 남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상환했어요? 종자를 갖고 온 거예요. 전쟁통에 온 다음에 개성에서 그 삼종 인삼종자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남, 부여, 금산 이 지역에서 심어가지고 개성 인삼의 뿌리를 지금 금산과 부여에서 다시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금산나 인삼이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개성에 있던 그런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충청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의 부여와 그 다음에 금산. 역사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또 역사가 될 거잖아요. 삶의 얘기니까 과학도 사람이 하는 거고. 아, 오늘 보니까 정말 썬킴, 은킴, 역사, 과학 재밌네 이거. 이거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시리즈. 시리즈가. 아,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썬킴, 은킴. 썬킴, 은킴. 네. 근데 여러 학계에서 홍삼 기능에 대한 연구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실제로 홍삼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그 연구들 많이 해요. 실제로 홍삼에서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건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작용 기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연구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이 홍삼의 효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면역력 증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 면역이 저하될 때 지속적인 홍삼 섭취가 면역 세포주를 증가시켜가지고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또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로 개선인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이제 무리한 운동, 뒷동산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북한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내 이제 피로 물질인 젖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정말 피로해지는데 이 젖산이 생기면 근육이 뭉쳐져서 이른바 근육통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홍삼이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게 또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억력 개선입니다. 뭐 요즘 저도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스웨덴 및 국내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 섭취 후에 특정 단어나 그림을 더 빨리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기억하는 기억 오류. 내가 분명히 3초 전에 본 거는 오렌지인데 바나나 아닙니까? 이런 기억 오류. 가 적어지는 등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홍삼 섭취 후에 즉시 기억하는 기억력과 행동 반응 시간이 단축됐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효과가 바로 혈행 개선, 서큘레이션이죠. 블러드 서큘레이션.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이제 홍삼을 섭취했을 때 혈소판 응집이 이제 억제돼 가지고 응집률을 감소시키고 또 혈관의 이제 지질, 기름이죠. 이른바 쌓이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해 가지고 홍삼은 이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또 적혈구 변형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빡빡빡 도는데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또 연구 결과로 이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산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항산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항산화 좋다고 하는 거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네. 교수님도 정말 물광이세요, 얼굴이요. 너무 그냥 칭찬을. 아니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 항산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노화와 또 항산화는 또 관계가 깊죠. 이 항산화 효소는 그 노화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산소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활성산소는 안 좋은 거죠. 산소는 좋은데요. 네. 산소가 두 얼굴이에요. 산소가 들어와서 네.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살짝 이 튀어서 변질된 애들이 나와요. 항상 그렇게 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활성산소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항산화 효소 이 활성 증가를 통해서 DNA와 단백질 손상 감소시키겠죠. 여기에 또 홍삼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썬킴한테 오히려 배우고 가는 느낌인데요. 아니 무슨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화도 조약이라고 1876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이 있는데 많이 불평등한 거야? 엄청 불평등하죠. 엄청이요. 근데 거기도 딱 보면 뭐 이게 말이 돼 관세가? 인데도 조선이 마지막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했던 것은 이 조선에서 생산됐던 인삼이었거든요.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 못하겠다. 그 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는 인정. 오케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선 인삼 같은 경우는 15% 관세 우리가 낼 테니까 달라 됐으네. 그것만큼은 조선이 포기를 못하겠다. 그 정도 가치는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진짜. 그래서 고종 황제는 조선 홍삼의 그 중요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899년 대한제국 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인삼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삼정과라는 그런 관청을 개설했습니다. 이 삼정과가 뭐냐면 아마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세대는 다 들어보셨을 전매청. 아, 전매청. 그 삼정과가 전매청으로 이어지고 전매청이 바로 인삼공사로 이어지는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적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미생물 말씀하셨는데요. 그 미생물 관점에서 본 홍삼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홍삼을 복용하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든지 먹으면 네. 사실 이건 비단 홍삼뿐 아니고요.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 일단 위를 거쳐서 창자로 가죠. 창자로 가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살죠. 장내 미생물. 걔네가 일단 먼저 그걸 좀 먹겠죠. 시식을 좀 하겠죠? 그렇죠. 네. 사실 장내 미생물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아이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떤 장내 미생물이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홍삼을 먹어도 얘네가 그거를 어떻게 분해해 주냐에 따라서 더 효과가 좋은 성분을 많이 해서 흡수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삼을 먹었는데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쭉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렇게 요즘에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홍삼을 먹었는데 정말 뭐 힘이 나더라고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과 홍삼이 궁합이 잘 맞은 거고. 그러면 제육이 좋겠죠. 그리고 참고로 인삼이요. 보통 인삼밭 가면은 위에 다 꺼먹게 까맣게 이게 뭔가요 이게요? 그늘막이죠. 그늘막. 근데 왜 그늘막을 쳐줄까요, 인삼은? 보통 식물은 빛을 잘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대박. 그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보통 식물은 태양빛은 우리로 치면 저거 에너지 저거 쟤네 먹이에요. 저거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애완식물을 키우는데 햇볕을 안 받으면 얘가 죽어요. 잘 보여줘야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인데. 네. 근데 인삼은 가면 다 이거를 덮어놨어요. 태양을 피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덮어놔서 아주 희미하게 음지에 자란단 말이죠. 음지 식물이에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식물들은요 다 태양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보통 식물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걔네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해요.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엄청 너 저리 가. 에이. 내가 뭐 너 저리 가. 엄청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인삼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음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하죠.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빛이 약하면 광합성을 많이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수입 지출이 있잖아요. 네. 적게 벌어서 적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요. 많이 벌었지만 낭비해서 또 빚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광합성에서 얻는 그 양과 살아가는데 인산이 필요한 또 호흡에 필요한 그 에너지 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그러는 똑같아지는 점은 네네네. 얘는 이게 낮아요. 기본 이게 낮아서 비록 적은 빛이지만 거기에 맞게 이게 천천히 자라잖아요. 빛이 많으면 오히려 못 자라죠. 저는 이건 그냥 추정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이 음지에서 사는 이 인삼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음지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나름의 소확행을 누리는 그거의 결과일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갑자기 쑥 크는 식물은 안이 텅 비어가지고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속이 있는 거네요. 이걸 담은 그 전혀 환경에 맞춰서 천천히 하지만 아주 건실하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도하네요. 지금 보니까 기품이 있네요. 보통 그래서 인삼들은 몇 년근 하잖아요. 네. 시각적 기준에 홍삼이 되려면 4년근 이상이 돼야만 될 거예요. 오. 그 이하는 홍삼 만드는데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오늘 이렇게 홍삼과 인삼의 역사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는 즐거웠고요. 네. 배운 것도 많고 오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저도 정말 교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교수님.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가족, 친구, 연인들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해지자라는 의미에서 홍삼 선물 어떠실지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